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세이고요. 지난 4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정인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 남편 로버트는 작년 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미국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그가 떠나면서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우리 집, 그 집에서 키운 아이들,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 만들어온 모든 인간관계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로버트가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때 저는 27의 어린 유학생이었고 그는 29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는 버클리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영어로 주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걸 보고 도와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집 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동안 늘 들리던 그의 목소리도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커피 내리는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큰딸 수자는 시카고에, 둘째 아들 마이클은 텍사스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교회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어릴 적 집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졌어요. 사실 저는 65세가 되던 2016년에 이미 복수국적을 신청해서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혹시 몰라서 해둔 것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거든요.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를 한 다음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약 8개월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도 계속 받으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4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73세의 나이에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로버트 없는 미국 생활이 너무 외로웠고 무엇보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마지막 몇 년 동안 저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메디케어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로버트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병원비만 해도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3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니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에도 200달러씩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아도 15만 원 정도면 가능했어요. MRI 촬영도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하면 3,000달러가 넘었는데 한국에서는 20만 원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하고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45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지만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써야 한다는 것도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기계로 해야 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장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은 썼지만 한국만큼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음식 주문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 뱅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선 의료 시스템이 정말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에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깨끗한 24평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미국 집을 팔아서 가져온 돈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던 집이 120만 달러에 팔렸거든요.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내고도 생활비로 쓸 돈이 넉넉하게 남았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월 2,800달러 정도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돈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돈으로 겨우 기본 생활비만 충당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65세 이상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차를 몰고 가야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부담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병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 번 가면 의사와 5분 정도 대화하고 처방전만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종합검진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고 비용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다 받을 수 있고 비용도 합리적이더라고요. 저는 작년 12월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꼼꼼하게 검사를 해주었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검사를 다 받으려면 몇천 달러는 들었을 텐데요. 한국에 와서 또 놀란 것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는데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들어가기 망설였는데 한번 들어가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제가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신기해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의 노인복지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까지 노인들을 위한 혜택이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요가, 댄스, 노래 교실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특히 한국 전통 민요를 배우는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부르시던 노래들을 다시 배우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45년 만에 다시 듣는 한국 전통 민요가 이렇게 정겨울 줄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변화는 음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한인타운까지 가야 했고 그마저도 진짜 한국 맛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어디서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동네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음식을 슈퍼마켓에서 사서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시장에서 즉석에서 만든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배달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만 배달이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집까지 배달해 주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요리하기 힘들 때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으면서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때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립고 로버트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으로 돌아온 결정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프면 돈 걱정부터 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 전통 민요를 더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다른 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또한 저와 같이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도 함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 와서 가장 감사한 것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무서워서 아픈 것을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건강 관리를 훨씬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계절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좋아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1년 내내 비슷해서 지루했는데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특히 봄에 벚꽃이 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미국과는 또 다른 정치가 있더라고요. 눈 오는 날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설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겨울 음식들,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것들을 길거리에서 사 먹는 재미도 있었고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에 따라가기 어려울 때도 있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로버트를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람차게 살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이시라면 복수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의료비 절약과 생활비 절약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한국 생활을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정말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의 45년도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진짜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의 따뜻함,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로버트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미국에서 보낸 45년도 행복했지만 이제는 저만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고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가 된 박영수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40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미국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84년 제가 34세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군사 정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죠.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한국에서 받던 월급으로는 도저히 미국에서 생활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영어 교사를 했다지만 일상 영어와 학교 영어는 완전히 달랐고 미국 사람들이 빠르게 말하는 영어는 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교사 경력이 무용지물이 되어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소규모 수입업체에 취직했어요. 한국 상품을 미국에 들여와 파는 일이었는데 월급은 $800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그때는 그마저도 감사했어요.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당시 중학교 2학년, 둘째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미국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발표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었거든요. 5년 정도 지나니까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인 수입업체에서 영업부장까지 올라갔고 아내도 간호사 자격증을 다시 따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완전히 미국 생활에 적응해서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저희 가정에도 진짜 미국식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캠핑도 가고 아이들 스포츠 경기도 보러 다니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이웃들과 파티도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 저는 독립해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한국의 전자제품과 화장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이었는데 한류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꽤 잘 됐어요. 아들은 UCLA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딸은 USC에서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꿈꿨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부터였어요. 아들은 뉴욕에서 투자회사에 취직했고 딸은 결혼해서 시애틀로 이사 갔습니다. 갑자기 로스앤젤레스의 아내와 둘만 남게 되었죠.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았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히 좋습니다. 최신 장비도 많고 의사들 실력도 훌륭하죠.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2015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사업을 접고 소셜 시큐리티와 그동안 모아둔 401k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합쳐서 월 $3,200 정도 받았으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한인 커뮤니티 활동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의 벽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보험 처리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2018년에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메디케어와 추가 보험이 있어서 치료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술부터 항암 치료까지 1년 넘게 병원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보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다행히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많이 지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혼자서는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졌고 한인 커뮤니티 활동도 모두 중단되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쯤 한국에 있는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진지하게 한국 귀국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알아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에도 $100가 넘게 나오는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을 커버한다는 거예요. 또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모든 안내 방송이 영어로도 나오고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이 미국보다 더 편리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당일에 진료 예약이 가능하고 검사 결과도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료진의 태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항상 바빠 보이고 환자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상담해 주더라고요. 그의 말에 아내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20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집을 팔았는데 $75만 팔렸어요. 한국 돈으로 약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근교 분당에 아파트를 샀어요. 미국 시민권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도 한국에서 계속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드디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제가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한국 생활의 장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료 서비스가 정말 편리해요.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는데 진료비가 1만 원도 안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진료를 받으려면 $200는 내야 했는데 말이죠.
건강검진도 받아봤는데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거의 무료나 다름없고 검사 항목도 아주 꼼꼼했어요. 결과도 일주일 안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로 받는 돈이 한국 돈으로 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부부가 넉넉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그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몇 가지는 정말 그리워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운 건 미국의 넓은 공간감이에요.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차로 조금만 나가면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나 산맥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웅장함이 그립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예요. 한국은 아직도 나이나 서열을 많이 따지잖아요. 74세인 제가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격식을 차려야 하고 상대방의 나이나 직업을 의식하게 돼요. 미국에서는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자유로움이 그립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서비스 마인드예요. 미국에서는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물론 팀 문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자세가 느껴졌거든요. 한국도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국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미국의 다양성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쉽게 맛볼 수 있었어요. 멕시코 음식, 이탈리아 음식, 중국 음식, 일본 음식까지 정말 다양했죠. 한국에서도 외국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미국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는 미국의 자연환경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차로 2시간만 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 같은 대자연의 웅장함은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등산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의료 서비스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보험이 있어도 최소 $500는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5만 원도 안 나왔어요. 게다가 대기 시간도 미국보다 훨씬 짧았고 의료진도 친절했습니다. 정기 검진도 비교가 안 돼요. 미국에서는 연례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최소 $200는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도 정말 저렴하고요. 또 하나 만족하는 건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고 처방전도 바로 약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보험회사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며칠씩 걸렸거든요. 교통도 정말 편해요. 지하철과 버스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운전하기 부담스러워지니까 대중교통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언어 문제도 해결됐어요. 40년 동안 영어를 쓰면서도 의료진과 소통할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특히 복잡한 의학 용어나 보험 관련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지금은 모든 걸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의 정이 그리웠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반찬도 나눠 먹고 이런 소소한 인간관계가 노년에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 정도만 나눴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느낌이에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아들, 딸이 더 자주 안부 전화를 하고 휴가 때마다 한국에 놀러 와요. 미국에 있을 때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1년에 몇 번 못 봤는데 지금이 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3,200로 겨우겨우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돈으로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외식도 자주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가끔 국내 여행도 다녀요.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 많은 걸 얻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의 좋은 점들이 그립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효율적인 생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편안함이 노년의 삶을 훨씬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40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줄 수 있었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는 역시 고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가끔 미국이 그리울 때는 아이들과 화상통화를 하거나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곤 해요. 특히 그리운 건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날씨와 베니스 비치의 석양이에요. 주말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 읽던 여유로운 시간들도 그립고요. 하지만 그런 추억들이 있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의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한국에서의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안한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두 나라에서 모두 살아본 사람으로서 각각의 장단점을 모두 알기에 더욱 지금 상황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가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고 또 아프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인 2022년 저는 45년간 살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메리칸 드림. 1977년 제가 28세였을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고는 어학사전 하나와 한국에서 번 돈 $2,000가 전부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미국 문화도 낯설고 무엇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영어학교에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도왔고 우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자는 일념으로 말이에요. 5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받았고 10년 후인 1987년에는 드디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선서식장에서 성조기에 대고 손을 올리며 충성 서약을 할 때의 그 뭉클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삶. 시민권을 받은 후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취업의 기회가 넓어졌어요. 정부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아내는 한인 노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큰아들은 LA 의대를 나와서 지금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딸은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5년을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에도 충실히 납부했고 401k 연금도 꾸준히 적립했습니다. 은퇴할 즈음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집도 한 채 장만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으로의 귀국 결심. 그런데 2019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몸이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많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면 어떨까요? 한국 의료비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친구들도 있고.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제 고향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건강 때문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아이들과도 만나기 어려워지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향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권 포기의 결정. 2021년 말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실수를 했어요. 한국 영사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이시면 복수국적이 가능하긴 한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면 굳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저는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 다시 돌아올 일도 없을 것 같고 복잡한 절차 받느니 그냥 포기하고 가자고 생각한 거예요. 2022년 3월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시민권 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포기 비용만 2,350달러였어요. 6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2022년 9월에 정식으로 시민권 상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2022년 10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45년 만의 고향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전세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월 1,800달러 정도 되니까 한국 돈으로 230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한국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고 지하철도 무료로 타고 다니니까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연금 수령의 어려움. 그런데 몇 달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미국 연금 받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했어도 소셜 시큐리티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 계좌로 직접 송금 받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게다가 30%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더라고요. 401k 연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세무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두 번째 문제, 의료보험의 공백. 더 큰 문제는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메디케어도 자동으로 끊어진 거예요. 한국 건강보험은 6개월 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만약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었지만 아내의 재활치료나 재정기검진 등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전액 본인 부담이었어요. 몇 번 응급실에 갔는데 한 번에 5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 자녀들과의 거리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한국에 왔다고 좋아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오실 필요가 있었나요?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고 싶으셔도 이제 어려워진 거 아시죠?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살고 있고 손주들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데 제가 시민권을 포기한 바람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문제, 예상치 못한 한국 생활의 어려움. 한국 생활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4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우선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음식 주문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 뱅킹으로 해야 하는데 70대 노인에게는 정말 어려웠어요. 교통비는 무료였지만 지하철역 계단이 너무 많아서 아내가 다니기 힘들어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도 많지 않고 있어도 고장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미국과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시니어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장 큰 타격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23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 주거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세 2억에 살고 있는데 2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니까 불안했어요. 월세로 바꾸자니 월 12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의료비도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 재활치료비, 제 당뇨약과 정기검진비 등등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그리고 물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외식비는 미국과 비교해도 별로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생활비 전체로 보면 월 200만 원은 써야 겨우 살만했습니다. 결정적 깨달음, 복수국적의 소중함. 결정적으로 후회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 말 큰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연히 참석하고 싶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관광비자 신청을 했는데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시민권을 포기했습니까? 다시 미국에 정착할 의도는 없습니까? 결국 비자는 나왔지만 3개월짜리 단기 비자였어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손주도 보고 싶었지만 2주 정도만 머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70대 한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65세에 복수국적 받아서 미국 한국 자유롭게 다녀요. 연금도 그대로 받고 메디케어도 유지하고 한국 건강보험도 가입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성급하게 시민권을 포기했을까? 전문가 상담을 통한 후의 극대화.
한국에 돌아와서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쓰고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쓰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포기하셨으니까 이제는 일반 외국인과 똑같습니다. 다시 시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자녀분들이 초청해 주시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 이민 대기자가 많아서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45년간 쌓아온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성급한 판단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중요성 재인식. 더 큰 문제는 메디케어였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메디케어도 자동으로 끊어졌는데 나중에 시민권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메디케어는 새로 가입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늦게 가입하면 평생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국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이네요? 라고 물어보니 변호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다행히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30% 세금이 원천 징수되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은 한 달에 $1260 정도였어요. 한국 돈으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내의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 2024년 초 아내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한국 건강보험이 있어서 치료비 부담은 줄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특히 아내가 좋아하는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미국에 있었으면 메디케어로 이런 치료들을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내 건강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 것 같았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 악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2024년 여름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세 번째 손주였어요. 당연히 보러 가고 싶었지만 또 복잡한 비자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시민권이 있었으면 그냥 오시면 됐을 텐데. 이제 와보시려면 매번 비자 받느라 몇 주씩 걸리잖아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2024년 하반기부터는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 미국 연금은 그대로였거든요. 특히 전세금 문제가 심각했어요. 2년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3억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을 더 내거나 아니면 월세로 바꿔야 했습니다. 월세로 바꾸면 매월 150만 원이 나가는데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5천만 원을 더 낼 여유도 없었고요. 친구들과의 격차감. 더 힘들었던 것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격차감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 집이 있었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반면 저는 전세살이에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떤 친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왜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왔어? 나라면 복수국적 받아서 양쪽에서 혜택 다 받았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건강 문제와 의료 시스템의 한계. 2024년 말 제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협심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실력이 뛰어나고 친절했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 45년간 다니던 주치의와는 달랐어요. 병력을 새로 설명해야 하고 과거 치료 기록도 따로 없으니까 불편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45년간 다니던 주치의가 있고 메디케어로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제가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는 바로 충분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잡한 절차라고 해봤자 7개월에서 8개월이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복수국적이 있었다면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을 것. 소셜 시큐리티를 세금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었을 것. 메디케어를 유지해서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 자녀들과 손주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을 것. 한국 건강보험도 가입해서 양쪽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을 것.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큰아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저희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해요. 경제적으로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버텨야죠. 아내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요. 다행히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월 32만 원 정도인데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기도 해요. 후배들에게 드리는 조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사신 65세 이상 한인 동포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성급하게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복수국적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7개월에서 8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을 받으면 양쪽 국가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서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의료 혜택도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신청 절차.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 등록을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국적회복 허가가 나면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써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을 써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직 6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65세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65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민권을 포기하신 분들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초청해 주시면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아무리 고향이 그립고 한국 생활이 편하다고 해도 자녀들과 손주들과 떨어져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더 소중해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고 그럴 때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있으니까 복수국적을 받아서 자유롭게 오갔어야 했는데 그런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경제적 현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 현실입니다. 한국 물가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특히 주거비나 의료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연금만으로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전세금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마다 불안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부담이 큽니다. 만약 복수국적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미국으로 다시 가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의료 시스템의 차이. 의료 시스템도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45년간 미국에서 쌓아온 의료 기록이나 주치의와의 관계는 대체할 수 없더라고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새로운 병원, 새로운 의사에게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과거 치료 기록을 새로 만드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메디케어의 경우 한번 끊어지면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페널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4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70대 노인이 적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병원 예약, 음식 주문, 은행 업무, 교통카드 충전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젊은 분들은 금방 적응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노인층에게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예전과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시니어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 혼란. 45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미국 문화에 적응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문화적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는데 한국에서는 관심과 간섭이 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연령대별 위계 문화도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른 서열이 뚜렷하더라고요.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정체성 혼란도 겪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 부모의 선택. 아이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니 아이들도 저희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큰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건강 때문에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싶으시다면 이해해요. 하지만 왜 시민권까지 포기하셨어요? 복수국적 받으시면 자유롭게 오갔을 수 있었잖아요. 둘째 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빠, 우리가 모두 미국에 있는데 아빠, 엄마만 한국에 계시면 가족이 떨어져 사는 거예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비자 받느라 복잡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내 아들은 경제적 측면을 걱정했어요. 아빠,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아이들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전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당장의 감정만으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과의 소원해진 관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첫째 손주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화상통화를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손주는 아직 어린데 저희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화상통화를 해도 어색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셋째 손주는 작년에 태어났는데 아직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코로나19도 있었고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갈 수가 없었거든요. 후회의 순간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뉴스를 볼 때, 나도 아직 미국 시민이었다면 저 소식들이 남의 일 같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언제 또 올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비자 때문에 아직 모르겠다고 답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메디케어가 있었다면 이 검사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 다들 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오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바보같이 시민권을 포기했구나라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아내의 마음. 아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고향에 돌아왔다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들과 손주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손주들을 많이 그리워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매주 손주들과 만나서 밥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는 화상통화로만 봐야 하니까 너무 아쉽다고 자주 말해요. 그리고 아내도 미국 의료 시스템을 그리워합니다. 미국에서는 물리치료도 메디케어로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비급여라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복수국적 받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걸 그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 건강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오히려 아내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현실적 대안 모색.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큰아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가족 초청 이민이라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는 다시 미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절약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서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도 최대한 아껴 쓰고 있어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기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과의 연락도 더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화상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손주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복수국적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자녀들과 손주들 가까이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의 경험도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한국 문화도 다시 경험할 수 있었고 한국 의료진의 실력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수국적의 중요성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 당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반드시 복수국적을 신청하세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겁내지 마시고 시간이 걸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의 어려움을 꼭 고려하세요. 특히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시다면 복수국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적 현실도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한국 물가가 예전만큼 저렴하지 않아요. 특히 주거비,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결정하세요. 저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민 전문가나 경험자들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박철수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35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매년 겪고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젊을 때는 세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WSI 받아서 간단히 신고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수입원이 생기면서 세금 신고가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매년 CPA한테 $2,000씩 내면서 세금 보고를 맡기고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부담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1992년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다가 미국 진출하는 회사를 따라온 거였거든요. 처음 10년 정도는 정말 단순했어요. 회사에서 주는 WSI 하나로 세금 보고 끝이었으니까요. 터보텍스나 HR블록 같은 데서 $200 정도 내면 끝났죠. 그런데 2005년 즈음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인타운 근처에 작은 콘도 하나를 사서 렌트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스케줄이라는 복잡한 양식을 작성해야 하더라고요. 임대 수입은 물론이고 감가상각비, 수리비, 관리비 같은 걸 다 계산해서 넣어야 했어요. 두 번째는 2010년에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였어요. 회사에서 얼리 리타이어먼트 PACKA 그래미를 받고 나와서 한인들 상대로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거든요. 이것도 스케줄시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정말 복잡했어요. 매출 원가, 각종 비용들을 다 정리해야 하고 자영업자 세금도 따로 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자산들 때문이었어요. 201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상속받았는데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일의 시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전 세계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아파트 임대료도 신고해야 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또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걸로 처리해야 하고요. 그런데 가장 복잡한 건 FATCA랑 FBAR라는 거였어요.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가 $10,000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좌 번호, 최고 잔액, 이자, 소득 같은 걸 다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벌금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는 다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안 내도 될 수도 있는데 이 계산이 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015년부터는 CPA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인 CPA한테 갔는데 $1,200 정도 받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양식들이 생겼어요. PPP 론을 받았다가 프로그램 IVENESS 받는 것도 신고해야 하고 스티뮬러스 체크 관련해서도 추가 계산이 들어가고요. 그 해에는 $1,800를 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아예 2,000달러를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미국에서도 캐피털 그램 AIN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계산이 정말 복잡했어요. CPA가 한국 세무사랑도 연락해 가면서 계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세금 보고에 들어가는 양식만 해도 1040, 스케줄 A, B, C, D, E, 폼 8938, FBA야, 폼 1116 같은 게 한 10개가 넘어요. 일반 사람들은 1040 메인 폼 하나면 끝나는데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특히 제일 짜증나는 게 한국 자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한국은행에서 받는 서류들은 다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CPA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도 해줘야 하고요. 한국 세법이랑 미국 세법이 달라서 중간에 조정할 게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받았을 때 소득으로 안 치는데 미국에서는 이자 없는 대출을 받은 거로 봐서 임프유티드 인트러스트라는 걸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매년 세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계산들이 추가돼요. 작년에는 CRYPTOCURRENCY 관련해서도 질문이 추가됐고 올해는 또 뭔가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CPA 비용이 매년 오르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워요. 2015년에 1,200달러였던 게 지금은 2,000달러예요. 거의 10년 만에 70% 가까이 오른 거죠. CPA가 하는 말이 제 케이스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자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국 세무사랑도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더 복잡해졌어요. 작년에 정비소를 아들한테 넘겨주면서 그램 IFT 텍스 문제가 생겼거든요. 비즈니스 가치 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램 IFT 텍스 리턴도 따로 내야 하고요. CPA가 이것까지 처리하려면 추가로 500달러는 더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직장만 다녔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겠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비즈니스도 운영하고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고 자녀들한테 자산을 물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건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았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요. 한국은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모든 걸 개인이 다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니까 결국 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 같은 1세대 이민자들은 더 어려워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세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실수했다가 IRS한테 걸리면 벌금도 무섭고요. 그리고 CPA들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갔던 CPA는 한국 자산 문제를 잘 몰라서 실수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CPA한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신고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멘디드 리턴을 몇 개 내야 했어요. 그때도 비용이 추가로 들었고요. 지금 다니는 CPA는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 사정을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도 매번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한미 조세협정 같은 건 전문가들도 해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은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해요.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여기 있고 메디케어도 받고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있어서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올해 소셜 시큐리티는 월 2,800달러 정도 받고 있고 아내도 1,200달러 정도 받아요. 여기에 임대소득이랑 401K에서 나오는 소득까지 합치면 꽤 복잡해져요. 소셜 시큐리티는 다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매년 계산이 달라져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메더케어 파트 B 프리미엄도 소득에 따라서 더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줘서 더 복잡해졌어요. 가끔 주변 한인분들 보면 부러워요. 직장만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세금이 간단하거든요. 더블유에서의 하나 소셜 시큐리티 401K 정도면 끝이에요. 온라인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사업도 했고 부동산 투자도 했고 한국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복잡해지면 계속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 한국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했으면 그것도 또 신고해야 하거든요. 요즘은 CPA를 바꿀까도 생각해 보는데 어디 가나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상황이 복잡한 게 문제지 CPA 탓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몇 년 동안 함께 일한 CPA라서 제 상황을 잘 아니까 바꾸면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고 더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예정이에요. 아내랑 저랑 둘 다 70세 반이 되면
401K에서 RMD라는 걸 받아야 한다고 해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금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신청할까 고민 중인데 이것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한미 조세협정 때문에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산이 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때예요. 지금은 CPA가 처리해주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자녀들도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산을 좀 더 단순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잡한 투자는 정리하고 한국 자산도 처분할까 고민 중이에요. 나이 들어서는 단순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세금 문제가 또 생겨요. 자산을 팔면 캐피털 그램 AIN 텍스를 내야 하고 자녀들한테 주면 그램 IFT 텍스 문제가 생기고요.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매년 $2,000씩 CPA비를 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IRS 오디시라도 받으면 그때 드는 비용이 훨씬 클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미국에서 이렇게 복잡한 세금을 낼 정도로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자산을 모으기 어려웠을 거예요. 미국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비즈니스도 운영했으니까요. 그리고 복잡하긴 하지만 미국 세법은 그래도 공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많거든요. 비즈니스 비용, 감가상각, 외국 납부세액 공제 같은 것들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복잡함을 모르실 거예요. 미국 거주 한인들, 특히 1세대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한국과 연결된 자산이 있으시면 더 복잡하실 거고요. 제 조언은 절대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잡한 상황이면 반드시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수했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클 거예요. 그리고 CPA를 선택할 때는 한국 자산이나 이중국적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일반적인 미국 세법만 아는 CPA로는 부족해요. 특히 한미 조세협정이나 FATCA 같은 걸 잘 아는 전문가여야 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세금 보고를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 있는 회계법인에서도 미국 세금 보고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비용도 조금 더 싸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한 CPA가 있어서요. 내년에는 좀 더 단순화를 시도해 볼 생각이에요. 복잡한 투자는 정리하고 한국 자산도 가능하면 처분해서 세금 문제를 줄여보려고요.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게 최고라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자산을 모으기 어려웠을 거고 자녀들 교육도 이렇게 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성공의 달콤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